자, 공지한 대로 5월 29일 대체 공휴일 저희 휴강하게 되는 날 수업에 해당하는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진도 빼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찍어둔 걸 올리려고 했는데 어, 벌써 재작년 된 것 같은데 예, 너무 이제 강의도 좀 난삽하게 한 것 같아서 좀 정리도 할 겸, 그 다음에 이제 나부코프의 롤리타는 제가 공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부도, 그러니까 복습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아무튼 공부도 할 겸 해서 새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리타는요, 1955년에 발표가 됐고요. 나보코프는 1899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요일날 수업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롤리타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1번은 연애서사입니다. 사랑의 서사인데요. 그렇게 치면은 이 전범들이 되게 많은데 우선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안나 까레니나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륜서사, 그러니까 사랑에서 가장 이렇게 위험한 소재 중에 하나가 불륜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험버트, 롤리타, 킬티 이 세 사람을 놓고서요. 얘들이 다 성인이면은 불륜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건데요. 주체와 대상,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성인이냐 뭐야 미성년이냐 이거죠. 성년이냐 미성년이냐. 특히 이제 성인 남성과 미성년 여성이라 하기에도 애가 너무 어려서 요거 자체가 이제 문제적인 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기존의 사랑의 서사, 주로 불륜을 통해서 많이 표현되어 온 그 사랑의 서사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보코프가 자기 식으로 직조해봤다. 그리고 이제 삼각관계고 이것도 되게 일반적인 거니까요. 근데 이런 연애 소설들은 워낙에 많아가지고 얼핏 저는 떠오르는 게 베르테르의 슬픔인데 요즘은 젊은 베르터의 뭐 슬픔, 터의 고뇌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그게 있나라는 생각을 좀 전에 메모하면서 잠깐 해봤고 확실한 거는 이제 에드가 앨런 포의 애너벨리 이건 이제 소설의 도입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읽으시면 읽어오리라고 확신하는데 적어도 앞부분에 100쪽은 읽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너벨 나와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륜 문학 하면 이제 최고봉으로 꼽히는, 그리고 그 소재가 굳이 아니더라도 근대 소설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소설이 예뻐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잘 써서 좋아하는 보바리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바리 부인을 쓴 사람이 구스타프, 당연히 플로베르인데요. 구스타프란 이름이 롤리타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연애서사, 2번이 범죄서사입니다. 범죄소설인데요.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소설은 뭐죠? 러시아 문학이면? 당연히 도스옙스키의 죄와벌입니다. 그래서 도스옙스키의 이제 죄와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읽었으니까요. 여사여사한 어떤 원인에 따라서 혹은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지만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롤리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범죄가 넘치는데요. 우선은 소아성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다. 근데 이거를 욕망의 차원에서 이게 머물렀으면은 이거는 형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현실 차원에서 실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형사가 돼버린 거예요. 형사 사건이. 미성년자 약취, 거의 뭐 납치하다시피 했죠. 납치, 약취, 강간, 뭐 강제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약물까지 사용을 했으니까요. 이거는 뭐 네, 육시를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이제 죄를 지었고, 여사여사에서 마지막에는 킬티를 총으로 빵빵 이제 쏴갖고 죽이니까 살인도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 헤이즈 부인을, 그러니까 롤리타의 엄마요. 헤이즈 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도 있고, 뭐 그건 이제 괄호치고,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은 그 킬티 죽이고서 나올 때 과속운전 해가지고 운전 단속으로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범죄, 마지막 건 여러분 농담이었고요. 어쨌거나 그 범죄 서사에서 살인만 있는 게 아니라 덧붙여서 그 소아성애라는 거, 그러면 이제 1번, 2번이 통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연애서사, 범죄서사, 다음에 이제 고백의 서사, 고백서사, 고백의 서사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롤리타는 기본적으로 여러 겹의 텍스트로 돼 있는데 소설의 대부분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롤리타라고 부르는 소설의 내용의 99%는 롤리타 땡땡 어느 백인 호라비의 고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컨페션이죠. 고백을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의 서사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나 봐요. 그런데요, 그 고백의 서사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루소의 고백록 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절판돼가지고 구할 수도 없을 건데 김봉구라고 옛날 선생님, 옛날 선생님, 불문과 선생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이분은 보들레에르 평전도 쓰시고 이런 루소의 고백 이거 번역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뭐 다른 거 쓰다가 찾아보려고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책을 펼쳤는데 이 루소도 1년에 한 번은 펴보게 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제가 좋아하나 봐요. 근데 펴보니까 그 번역체가 굉장히 예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글자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것을 옛날에 연구비 받아가지고 일본에 갈 때 여름에 한 보름 정도 갔었는데 일부러 이 책 한 권만 들고 갔어요. 정독하려고. 근데 어지간한 소설보다도 더 재미가 있고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뭐 에밀 루소 워낙 책을 많이 썼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미가 있고 사회계약론 사놓고 안 읽었습니다. 근데 표지가 되게 이쁘죠. 그리고 루소가 소설도 썼는데 저기 그 신 엘로이즈 저 뒤에 있는데 재미없었어요. 되게 이게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손에 잡히는 번역으로 방학 때 진짜 한번 읽으라고 꼭 권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롤리타 고백의 서사 이거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범주인 것 같다 혹은 범주로 꼽아볼 수 있다인데요. 루소 고백록이 이제 원조인데 고백록도 그러니까 보통의 회상록이라면은 자서전이라면 지 잘한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랑하기가 쉬운데요. 그 루소의 고백록 자기 잘못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회록인데 저기 더 기원을 따지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그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죄에 대해서 쓴다는 점에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점에서 또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쭉 나열이 되니까 그럼 또 그건 뭐예요? 자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자서전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죄가 그 중에 초점을 맞추는 게 죄니까 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고백록 참회록이 되는데 그 전통 속에서 이제 보면은 죄아벌의 그 버려진 초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원래 1인칭이었는데 나 로존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는 뭐 서울 법대를 다니다 휴학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도스옙스키가 파기시켜 버렸는데 도스옙스키가 불살라버린 그 실제로 불살랐다는 게 아니고요. 도스옙스키가 없애버린 죄아벌 1인칭 시점의 죄아벌 그 소설을 나보코프가 자기식으로 한번 복원해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보코프하고 도스옙스키는 또 그 자체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인데 저는 이제 도스옙스키 전공자니까 특히나 이제 그 관점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스옙스키 지하로부터의 수기 요것도 이제 1인칭 소설이니까 생각할 수 있고 나보코프가 쓴 소설 중에서 또 1인칭 소설이 있는데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떠오르는 거는 제가 논문을 한때 쓰기도 했던 절망이라는 소설인데 이건 다른 식으로 또 흥미가 있는 게 도스옙스키의 분신에 대한 나보코프의 패러디입니다. 도스옙스키에게 던지는 젊은 작가 나보코프의 도전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것 같지만 그 싸움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싸움이 뭡니까? 이 롤리타에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이제 비로소 그 싸움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 1. 연애서사, 2. 범죄서사, 3. 고백의 서사인데 고백의 서사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생각이 났는데 이 고백의 서사는 종교적인 맥락, 특히 기독교 그 맥락이 되게 큰데 이거를 근대 소설로 가지고 와서 이제 스토리를 짠다 치면 서사를 구성을 하고요, 플롯을 짜고 이렇게 한다 치면은요, 회상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를 하니까 이게 회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미래라고 할까요, 여러분? 과거의 미래? 뭔 말이냐면 롤리타를 만나고 하는 시점을 쓸 때 화자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를. 이건 다 끝난 일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거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써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간섭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눈치를 보면서 쓰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현재의 시간이 지금 이 사건의 시간 속으로 끊임없이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면 과거의 미래인 거예요. 과거의 미래.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채로 쓴다. 지금 이 현재 사건이 현 실시간으로 보면 이걸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럼 이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이 미래도 이미 과거예요. 과거니까 과거의 이 미래를 또한 이제 알고서
지금 했던 말 제가 또 하고 있는데 그냥 아까 생각이 나서 네, 제가 지금 월요일 수업 끝나고 나서 찍는 건데 불같고 수업을 하고 나서 찍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그 미래를 과거의 미래를 알고 나서 쓴다. 그러니까 그 우수의 감각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SF 할 때 언급이 될지 모르겠는데 테드 창에 이 채널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테드 창에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미래를 알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여사여사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또 드니 빌레브가 영화로 만들고 하는데 그게 뭔가 굉장히 SF적이고 그 시간 개념 역시도 굉장히 진일보하고 뭐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일정 부분 이 롤리타에서 구현하고 있는 고백의 서사에서 보인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백의 서사, 회고록, 회상록 형식의 소설을 쓸 때 딱 정해진 룰대로 가면은 간섭하지 않고요. 정해진 룰대로 이렇게 딱 FM대로 이렇게 딱딱딱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화자가 기법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이 이렇게 될 걸 알고 있거든 하고 결말을 앞에다 먼저 던져주고 쭉 이제 진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소설의 어떤 세계관 이게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게 그 롤리타가 이제 ним프인데 이게 시간인 거거든요. 머무르지 않는 지나가 버리는 어떤 낙원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니까 시간이 어쩌면 또 롤리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고백의 서사하고 묶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뭐라 그랬죠 제가 과거의 미래 이 단어를 생각을 억구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